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회차 제4회 동행모의고사 간단 리뷰 해설 강의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2주 정도 남았죠. 2주도 채 안 남았는데 긴장감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게 알고 있는 것들, 모르고 있는 것들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단권화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회차이기 때문에 지금 지문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한번 아우른다는 점에 있어서 특별한 지문을 풀어보지는 않을 거고 전체 지문을 빠르게 한번 훑어 내려가겠습니다. 1번에 1번 지문 갑시다. 불가벌적 수발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죠.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박. 감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협박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흡수가 될 것이고 별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별개의 동기를 이유로 해서 감금이 이루어졌다라면 또는 협박이 이루어졌다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별죄 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2번 지문 갑시다. 중강도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게 됐다면 강도죄에 준해서 처벌하게 될 것이고, 그럼 강도죄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강도죄처럼 재수관계를 판단하겠다. 두 번째 쪽 끝에 가시면 1인한테만 상해를 가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는 일제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질문 갑시다. 뇌물을 받았고요. 부정한 처사를 했다. 뇌물을 받았고 정보를 알려주었다.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청사를 했고,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했고, 이러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서 뇌물을 받았던 이 부분을 별도로 떼내어서 뇌물수수죄가 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앞선 범죄하고 동일한 의사니까 포괄해서 일제관계가 된다고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었죠. 그래서 다섯 번째 주 가시면 최후에 이루어졌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졌던 마지막 뇌물수수 행위는 앞서서 범죄가 범해졌던 수뢰후 부정사죄하고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범죄 형태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일제관계가 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4번 질문 갑시다. 나주 고종석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자연적 의미로 봤을 때도 행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경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 아니라 실경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친족 상도례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제 마지막 강의할 때도 제가 친족 상도례에 대한 부분은 매년 출제가 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암기를 좀 해주시고 관련되어 있는 기출판례도 빠짐없이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죠. 1번 질문 갑시다. 작물취득죄를 범한 사람, 즉 작물죄를 범한 사람하고 본범, 제3범죄를 직접적으로 범한 사람이 직배, 동동배, 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이다. 감경할 수 있다 아닙니다. 면제할 수 있다 아니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 옳은 지문. 2번 질문 갑시다. 형법상의 공갈죄든 특별법상의 공갈죄든 친족 상도례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옳은 지문. 3번 질문 갑시다. 200만원 인터셉트에 대한 문제죠. 삼촌이 2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챘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될 것인가? 위탁자의 관계에서도 친족관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도 친족관계가 인정이 되었을 때만 친족 상도례가 인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끝에 가시면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위탁자의 관계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다가 되어야 되겠죠. 4번 질문 갑시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하고 친족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고, 소송사기죄를 범했는데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하고 소를 당하는 피고 측이 직계혈족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318조 제1항에 따라서 형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옳은 지문. 3번 배임죄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배임죄는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특히 타인의 사무처리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된다. 3번에 있는 기억 번짐은 빈출 중에 빈출이죠. 어디가 포인트다? 세 번째 줄에 대물 변제 예약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돈 대신, 금전 대신 그 부동산으로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하지만 완결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라면 반드시 그 부동산으로 갚아줘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라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두 번째 질문 가시면 부동산 이중 매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약금 등을 교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포인트는 여섯 번째 줄에 있는 가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여기였죠. 설사 가등기를 격려를 해준 경우를 알지라도 순위 보존의 효력만 인정이 될 뿐이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매수인한테 등기를 협력해 줘야 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될 것이다. 디귿번 질문 갑시다. 첫 번째 중간에 가시면 채권 양도 담보 계약이다. 키워드가 있고요. 채권 양도 담보 계약은 배임죄도 성립될 수가 없고 횡령죄도 성립될 수가 없다. 채무자가 채권 양도 담보 계약에 따라서 담보 목적물에 대한 가치 자체를 계속적으로 잘 유지해야 될 이 의무 자체가 타인의 사무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계약상 이행에 쫓은 내용은 채무자 자기 자신이 부담하는 사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디귿번 집은 옳은 집은 리얼번 집은 집 차주에 대한 문제 반복 많이 했죠. 4.5톤 트럭에 대해서 대금을 다 지급을 했고 취득세까지 다 지급을 했다면 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운영자는 그 4.5톤짜리 트럭을 집 차주한테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타인의 사무처리자다.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지문이라든지 리얼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라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강간과 추행에 대한 범죄. 두 번째 주 가시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이 안에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될 것인가? 피고인이 누구였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였다. 알바생을 채용하는 과정에 A라는 피해자를 간음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갑이라는 피고인은 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될 것이고 2번 지문 가시면 두 번째 줄에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강악상은 체협의의 폭행 협박이 맞겠지만 강간죄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었다. 따라서 제일 마지막 줄로 가시면 힘의 대소 강약 야를 불문한다. 스치면서 엉덩이를 치고 간다든지 또는 가슴을 스치고 지나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강제추행이 인정이 될 것이다. 3번 질문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문제였죠. 군인들이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선교를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추행이 인정이 될 것인가? 자기들만 있는 장소, 독신자 숙소에서 이루어졌고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례 입장이 변경이 되었다. 옳은 지문. 마지막 지문 4번 지문 갑시다. 처벌 끝에 가시면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를 알지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수가 있다라면 강제추행은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네 번째 주 가시면 왕래가 빈번한 도로다. 고개만 돌리면 성기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다. 뭐하고 비교하자? 엘리베이터 사건하고 비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배임수재죄든 배임증죄죄든 혼자서는 범죄를 범할 수 없는 필요적 공범관계다.
따라서 필요적 공범으로서 범죄가 성립되려면 2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2인 모두 범죄가 성립되거나 처벌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청탁이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질문 갑시다.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되어서 타인을 교사해서 위증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교사범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주 끝에 가시면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섰었더라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누구한테 부탁한 것에 불과했다면 자기 방어권의 범주 내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범위 성립될 수가 없겠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행동을 누구한테 시킴으로써 범하게 만들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교사범위 성립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법리는 비단 위증죄에 대한 문제만 적용이 될 것이 아니라 범의 은닉 도피죄 등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될 것이고 관련된 기출지문도 같이 정리를 해두십시오. 3번 질문 갑시다. 범인 은닉 도피죄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가담하게 된다면 공동정범이든 가담 정도에 따라서 방조범이 인정될 수가 있다. 옳은 지문. 4번 질문 갑시다. 업무상 배임죄, 배임증제죄는 별개의 범죄 형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 끝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하고 공범으로서도 배임죄를 범할 수가 있다. 몇 조에 따라서? 형법 제33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최신 기출로서 갑이라는 피고인은 하자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을이라는 사람은 하자 보수를 해주는 업자였다. 이 업자는 비신문자가 되겠죠. 근데 신문자한테 가담을 했다면 배임죄 공범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초과했던 부분만큼 결국에는 손해등이 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의 1번 지문.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를 인멸했다면 설사 그것이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가 인멸되는 결과가 된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증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로 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6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요. 2번 지문 갑시다. 첫 번째 끝에 가시면 스스로 연소, 두 번째 쪽 끝에 가시면 목적물의 중요한 부분이 반드시 소실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판례는 독립연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질문 갑시다. 일반 교통방해죄. 역시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 형태이기 때문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종료되기 전까지 가담을 하게 되었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서 일반 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주 가시면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즉 중간에 가담해서 일반 교통방해를 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경우였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서 죄가 성립될 수가 있겠죠. 4번 질문 갑시다. 단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집단에 대한 문제다. 집단이다. 집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범죄단체 조직지에서 단체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만 집단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의 통솔 체제를 갖추고 있을 필요가 없다. 단순한 역할 분담으로서 결합체만 인정이 된다면 범죄가 성립이 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사기죄 1번 지문.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었다. 그런데 공단에다가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면 기망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보험사기죄에서 말하는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기죄의 실착이 인정이 될 것이다. 옳은 지문. 2번 지문 갑시다.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여기서는 피고인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이사였죠.
기망을 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법인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제를 하는 사람도 대표이사가 될 것이다. 그럼 기망을 하는 사람하고 최종 결제를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 동일인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입장에서는 차고에 빠진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옳은 집은 3번 집으로 갑시다. 소송사기죄가 과연 간접정범 형태로서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자기 자신한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자기 와이프의 채권자한테 넘겨주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넘겨준 거죠. 근데 자기 와이프의 채권자는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허위의 증거를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간접정범 형태로서 소송사기죄가 성립이 될 것이었다.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4번 질문 갑시다. 어디가 포인트다?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권리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그리고 압류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가시면 압류 신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압류 신청을 통해 가지고 결국 경매 신청,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 신청에 대한 문제와 경매 신청에 대한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따라서 압류 신청을 하는 순간 돈 주세요. 청구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압류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8번 갑시다. 특별수선 충당금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특별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하자 보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용도가 특정된 금전이었다. 하지만 이 금전 자체를 견적비라든지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과연 불법 용도 의사가 인정이 될 것인가?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하지만 이 견적비는 하자 보수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견적비를 말하는 것이고 하자 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두들 위에 가시면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불법 용도 의사가 인정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번 집 갑시다. 보이스피싱 사건이죠. 두 번째 줄 가시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금액을 인출했다. 공범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사기죄의 공범관계가 인정이 된다라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고 사기죄의 공범관계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경우였다면 그 돈 자체는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될 돈으로서 보관자에 대한 지위가 인정이 될 것이고 횡령죄가 성립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공범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횡령죄에 대한 성립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3번 질문 갑시다. 발행인으로부터 액면을 보충 할인해달라.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섰다면 그러면 별도의 어음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 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보관자에 대한 지위가 인정이 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 4번 지문 가장 핫한 지문 다시 나왔네요. 뭐라고? 채권 양도든 채권 양도 담보에 대한 문제든 권리를 넘기는 거하고 금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별개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넘긴 경우라 할지라도 그 돈은 여전히 양도인 소유다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임의로 소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전통적으로 서기보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단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뭐는 기억하자? 보호법익에 대한 문제 정도는 기억을 해두자. 따라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을 의미한다?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밀이 밖으로 누설이 됨으로 인해서 침해받을 수 있는,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줄 가시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 아니라가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비밀 그 자체를 보호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9번의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 지문 인신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행사하는 사람, 즉 경찰관이 기동대 중대장 등이 변호사를 직권을 남용해서 체포를 했고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접견권을 방해했다면 직권 남용 체포죄가 인정이 될 것이고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접견권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이 될 것이다. 틀린 지문. 3번 지문 직무유기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죠. 공무원이 자기가 행사해야 될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 포기한다면 국가의 기능이 계속적으로 저해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즉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가 아니라 계속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다라고 행사를 해야 될 것이다. 4번 질문 갑시다. 직권남용죄, 최근 들어서 빈출되고 있는 파트다. 과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경련 단체처럼 사인한테 지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두 번째 줄 가시면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였다면 과연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가 포인트죠. 넘어가겠습니다. 뇌물죄 갑시다. 첫 번째 가시면 사교적 의뢰 형식을 빌었다. 경조사 비용으로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뇌물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설사 사교적 의뢰 형식을 빌린 경우를 할지라도 뇌물성이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명백히 교분상에 따라서 명백히 친분상에 따라서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우였다면 뇌물성이 부정이 될 것이고 수수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 가시면 사교적 의뢰 형식을 빌렸다.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에 있어서 교분상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였다면 뇌물성이 부정이 될 것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키워드만 보지 마시고 과연 명백하다라고 나와 있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시고 정답을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질문 갑시다. 어떤 판례죠? 2000시 공무원 사건. 최근에 가장 핫한 질문이다. 제3자는 어떻게 해석돼야 된다? 제3자는 행위자,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따라서 제3자에는 교사자, 방조자가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되고 130조 위반죄도 성립되고 제수관계는 실경이 아니죠. 상경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디귿번 증례물 전달죄는 제3자가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받음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전달받은 그 뇌물을 반드시 공무원한테 교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 줄 가시면 전달했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이 범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끊으시고 제3자가 받은 그 금전을 전달하면 증례물 전달죄만 성립이 될 것이지 별도로 뇌물공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증례물을 전달하는 순간 뇌물을 공유하는 상태가 당연히 예상이 될 것이고 증례물 전달죄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디귿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리얼번 지문 임원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두 줄 밑에 가시면 실질적으로 계속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불가 매수성,
이 공문은 돈으로 살 수 없게끔 막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동지 판례 뭐가 있었죠? 임용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서 설사 무효가 되는 경우랄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넘어가겠습니다. 제형법정주의 11번의 1번 지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신체를 촬영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신체는 무엇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지가 담겨있는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가벌성에 대한 범위가 너무나 확장이 돼버릴 것이다. 따라서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제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옳은 지문. 이번에 가시면 첫 번째 끝에 포인트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경력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경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적, 사적 기록에 대한 문제로서 경력, 학력, 하위, 상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가 지지해주고 있다. 동창회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역시 유추해석이 될 것이고 가벌성에 대한 범위가 확장이 될 것이다. 제형법정주의에 반할 수가 있다. 옳은 지문 넘어갑니다. 3번 질문 갑시다. 독직 폭행죄에서 말하는 1, 2, 5조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말은 경찰관 등이 그 직무를 행사하는 기회, 행하는 기회다라고 충분히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술되었다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가 아니라 명확하다라고 보아야 되겠죠. 4번 집은 최근에 핫한 지문이죠. 법원의 재판에는 뭐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심판 정도 간혹 법정이다. 법원이다 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형벌론에 대한 문제. 귀찮지만 형벌론과 관련되어 있는 조문은 법원 서기보 시험에서 출제가 잘 되는 편이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적으로 암기가 되지 않는 것들은 계속 반복을 하셔가지고 눈에 바르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장 딱 끝나고 나와서 까먹어도 돼요. 어떻게든 맞춰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12번에 1번 질문 갑시다. 몇 조? 70조 제2조 노역장 유치에 대한 문제다. 벌금형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이다. 그래서 1, 5, 3이었죠. 그런데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이 될 것이고 벌금액 자체가 50억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10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야 될 것이다. 다만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1번 지문,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틀린 지문이죠. 판결 선고 후에 누범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그 송관형을 통산해서 다시 정해야 된다. 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2번 지문 형법 제36조에 대한 문제로서 틀린 지문이고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3번 질문 갑시다. 특가법 제5조의 4다. 여기서 말하는 징역형에는 두 줄 밑에 가시면 상습절도로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된다. 옳은 지문이죠. 물론 조문에는 329조부터 331조 일반절도부터 특수절도까지라고만 되어 있지 332조 상습절도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석상 형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습절도를 포함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요 며칠 계속 오전 오후 강의를 했더니 목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자, 4번 질문 갑시다.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죄다. 근데 두 번째 주 가시면 자수를 하게 되었다. 형법 각지기에서 나오는 자수, 자백에 대한 문제는 모두 다 필감면이다. 따라서 두 번째 주 끝에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옳은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문서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첩보절 앞에 가시면 키워드가 있죠.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했다. 짜고 쳤다. 실제로 발행인이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위의 채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약속금을 수취인한테 건네주었고, 그리고 두 줄 밑에 가시면 공정증서 등에 기재를 했다면 실제로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는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준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공정증서에 기재했기 때문에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재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228조 위반죄가 성립이 될 것이다. 옳은 집은 2번 집은 바로 키워드 땅 어디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사건이다. 중간에 가시면 벌써 위조가 전제고요. 위조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조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메일로 보내든 팩스로 보내든 스캔을 했던 간에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죄도 성립될 것이고 동행사죄도 성립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옳은 집은 3번 질문 갑시다.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는 공범자다. 포인트는 여기죠. 알고 있는 공범자한테 행사하게 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행사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 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가 위조된 사실을 뭐했다면 알고 있지 못한 자에게 행사한 경우라면 행사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반대로 시험에서 알고 있는 자다라고 변형이 되었다면 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4번 질문 갑시다. 작성 건자를 많은 사람, 보조하는 사람이 방위병이라든지 상근 예비역이 자기 마음대로 공문서를 만들었고 누구한테 동대장한테 결제를 올렸고, 그로 인해 가지고 동대장이 결제를 해줬다면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결제를 받지 않고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직접 결제를 했다면 허공작에 대한 간접정범 등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14번 콘도미니엄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행정봉투를 이용했다, 직인을 날인했다, 용도란을 변경했다, 기타 등등등. 포인트는 아니죠. 너무나 정확하게 변형한 것에 불과했다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진정하게 만든 것이라고 절대로 오신할 염려가 없으니까 이러한 경우는 위조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조가 전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 단톡방에 게재를 하는 경우랄지라도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10만 달러, 100만 달러짜리 사건을 말하죠. 강제 통용력을 가지고 있는 돈을 위조 변조했다면 범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10만 달러짜리 지폐, 100만 달러짜리 지폐를 위조를 했습니다. 이 10만 달러, 100만 달러는 실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돈이 아니죠. 강제 통용력을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일반인이 봤을 때 강제 통용력을 가지고 있는 돈이다라고 오신할 수 있는 돈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버리면 가벌성에 대한 범위가 너무나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같이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판례는 뭐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판례는 10만 달러짜리, 100만 달러짜리고, 이 판례는 파운드 사건이죠. 파운드. 10만 달러짜리 파운드, 100만 달러짜리 파운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끝에 가시면 강제 통용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실제로 지급 수단이 되어 있지도 않다라면, 즉 통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였다면 문서죄 등이 성립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통화죄가 성립이 돼버리면 문서죄는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통화죄하고 문서죄는 특별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니까. 따라서 파운드 사건에서는 통화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뭐가 성립된다? 문서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앞뒤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3번 질문 갑시다.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도 마찬가지죠. 주고받은 사람이 공범관계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 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4번 지문 두 번째 줄에 PDA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음주 단속에 적발당하자 자기의 동생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의 동생인 것처럼 PDA 단말기에다가 알 수 없는 부호로서 서명을 마쳤다면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이 서명이 갑의 서명이 되겠구나라고 오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동생 갑의 서명을 위조했다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옳은 집은 15번의 1번 어디 키워드 참전비 키워드 두 번째 줄에 성기 엉덩이를 노출했다. 상대방이 봤을 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만 인정이 되고 공연음란죄는 성립될 수 없겠지만 성기 등을 노출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적 흥분 등을 유발을 시켰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가 있을 것이다. 뭐하고 비교? 술은 똥구멍으로 처마시냐 사건하고 비교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2번 내란죄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아니한다. 내란죄의 법적 성격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내란죄는 세 번째 줄에 한 지방의 평화를 해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이루어지면 바로 범죄가 성립이 돼버릴 것이고 국헌 문란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제일 끝에 가시면 상태범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옳은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세 번째 줄 가시면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인정이 되었을 때 선동죄로 벌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옳은 지문 맞죠? 반드시 내란의 결의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결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인정이 되면 선동죄는 성립될 수가 있을 것이고 위험성은 개연성을 말한다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개연성 정도까지 이루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점 유념해 두시고 4번 질문 갑시다. 레커 스프레이 어디다가 뿌렸다? 벽면이 아니라 바닥에 뿌렸다. 바닥은 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의 원활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레커 스프레이를 뿌린 경우랄지라도 효용 가치를 침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16번의 1번 지문 어디 키워드 이제 바로 나와야죠. 저작권 침해 링크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 사건이다. 대법원 판례 입장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링크를 걸어두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인정이 될 것이다. 옳은 지문 넘어갑니다. 2번 지문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방조범의 가담 시기에 대한 문제다. 방조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 단계에 나아가기 전에 가담해도 상관이 없고 정범이 실행에 착수 단계에 나아가고 난 다음에 가담해도 상관없고 범죄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가담하면 충분하다. 세 번째 줄 끝에 정범의 범죄 종료 후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는 방조범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는 사후 방조로서 별도로 범죄가 되는 것이지 방조범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옳은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정범이 강도 애비행위에 그쳤다. 즉 애비죄의 방조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범 종속이구나. 정범 자체가 실행에 착수 이상 나아가서 어떤 위법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가담했던 교사범 방조범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애비죄의 방조로서 처벌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 방조범은 교사범과 마찬가지로 이중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방조를 한다는 고의. 내가 방조를 하면 도와주면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겠구나.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가 있을 것이다. 옳은 지문 17번에 있는 1번 지문 갑시다. 공범과 신분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경우였죠?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담하는 경우였다. 모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분자가 모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비신분자한테 가담하게 되었을 때 33조 단서가 적용이 돼서 신분이 있는 사람은 중하게 처벌하고 신분이 없는 사람은 경하게 처벌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33조 단서가 뭐보다 우선한다? 31조라는 일반적인 규정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세 번째 줄에 33조 단서가 적용이 되어서 피고인은 중하게 처벌해야 되니까 모해 위증 교사죄로 처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옳은 지문. 2번 지문 갑시다. 역시 최근 핫한 지문이지만 벌써 기출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좀 전에 보았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예요.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 사건. 예전에는 링크를 걸어두는 것이 저작물을 복제한 것도 아니고 전송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작권 침해 행위도 인정이 안 될 것이고 방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판례 입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두는 것은 방조가 인정이 됩니다. 설사 중간에 판례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된 적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태죠. 그럼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가 돼야 되겠죠. 3번 지문 동심원 263조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독립행위로서 그리고 누구의 원인으로 인해서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263조는 각자를 공동정범에 따라서 처벌한다. 그럼 263조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고 폭행치상, 상해죄, 상해치사, 폭행치사. 그럼 지문을 가보시면 1시간의 간격을 두고 각자가 폭행, 독립행위였네. 동시 또는 이시에 독립행위가 이루어졌고 누구의 폭행으로 인해서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원인 행위가 판명이 되지 않았다면 263조에 따라서 각자를 폭행치사죄로 벌 수가 있다. 옳은 지문. 4번 지문 갑시다. 여기서는 보호자하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그 간접정범을 범한 신분자한테 비신분자가 가담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인정이 될 것이다. 옳은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주거침입죄 출제가 유력하죠. 판례가 다 변경되었다. 1번 지문 갑시다. 공동 주거자 중에 한 사람이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들어갔다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입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요. 2번 지문 갑시다. 음식점에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면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범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를 할지라도 불법적으로 도청할 목적인 경우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 성립되지 않는다. 3번 지문도 마찬가지죠. 성관계를 범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를 할지라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서 들어갔다라면 주거침입죄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4번 지문 가보시고 주의를 하시라. 저번에 그때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알지라도 세 번째 줄에 가시면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이에요. 위호지가 인정이 되려면 이 위호지라는 개념 자체가 건조물을 도와주는 땅덩어리, 토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건조물, 구조물 자체가 없다라면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위호지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최신 기출이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주의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19번으로 갑시다. 1번 지문. 위증죄에 대한 기수시기에 대한 문제죠.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인 신문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벌써 9회차 공판 일정에서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났고요. 별도의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서 벌써 9회차 공판 일정에서 증인 신문 절차 끝났어요. 그럼 벌써 여기서 기수가 돼버렸을 거고 별도의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21회차 공판 일정에서 위증을 하다가 철회를 한다든지 시정을 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증죄가 성립된다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19번에 있는 기억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니은번 지문 갑시다. 무고죄가 성립이 되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고한 내용 자체가 적어도 범죄가 될 수는 있는 사실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사권이 발동이 될 것이고 형사사법작용 자체를 위태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누군가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염려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애초부터 신고한 내용 자체가 범죄가 안 된대. 공소시효가 누가 봐도 완성이 되었대. 친고죄 기간이 누가 봐도 도과되었대. 그러면 누군가가 불필요하게 처벌받을 염려도 없을 거고 수사권이 발동되지도 않을 거고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겠죠. 끊으시고 세 번째 주 가시면 이후에 판례가 변경이 되어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바뀐 경우라 할지라도 허위의 신고를 할 당시에는 신고한 내용 자체가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였다면 수사기관에서 과연 이 신고한 내용 자체가 배임죄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검토해 볼 거고 또는 누군가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염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여전히 성립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옳은지입니다. 디귿번짐은 자기 자신을 무고했다. 끝났죠? 자기 무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왜? 무고죄의 요건이 뭐니까?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자기의 형사사건과 징계사건과 관련했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하고 공부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결국 자기 무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가 없다. 틀린 지문. 리얼반 지문 갑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동생한테 가서 네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해라. 그래서 착한 동생이 수사기관에 가서 사실은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범인 도피죄를 범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 동생은 친족 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서 범죄는 성립되겠지만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범죄는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이 동생한테 시켰다면 공범 종속에 따라서 범죄는 성립되니까 교사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사람한테 교사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성립될 수가 있다. 옳은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명예훼손죄. 출제가 유력한 단원이죠. 원래 전통적으로 출제가 잘 되거니와 최근 들어서는 표현의 자유하고 조화를 깨어난 차원에서 판례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최신 판례, 최신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이다. 1번 지문 갑시다. 모욕이란 두 번째 줄 추상적 판단, 경멸적 판단을 말하는 것이다. 제일 밑에서 두 줄을 가시면 다소 무례한 방법을 표시했다면 그것은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가 없다. 대표적인 판례 뭐가 있습니까? 아이, 시발 사건 등이 있겠죠. 2번 지문 가시면 키워드 체크합시다. 접촉 금지, 보복행위 금지. 거기다가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주먹 그림 3개를 박아 두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가해자를 지칭하는 문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가 돼야 되겠죠. 최근에 가장 빈출되는 지문 중에 하나다. 3번 지문은 어디 키워드? 어용, 앞잡이. 근데 어디다가 포인트? 두 번째 끝에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 말은 정당행위가 인정이 될 수 없고 모욕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다. 4번 질문 봅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적 발언했는데 주요한 동기라든지 목적이 공익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였다면 설사 그 내용 안에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10조에 대한 적용이 배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옳은 지문. 즉 여전히 310조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1 공집합. 키워드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리죠. 미리. 경찰관들을 향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미리 윤활유라든지
철판 조각을 뿌려둔 것에 불과했다면 폭행 등을 가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 2번 지문 갑시다.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변론기일 소환장이 다른 주소로 가버렸다. 그러면 송달 업무 자체를 방해한 것은 맞겠지만 법원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계이양 공직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 3번 지문.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이 되려면 적어도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집행관이 구체적인 직무집행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문에서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고 4번 지문 갑시다. 유체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그럼 가압류가 설정이 되면 처분 금지효라는 효과가 생길 것인데 그러면 그 유체동산을 채무자는 판매를 하면 안 될 것인데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내버렸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이 될 것이고 설사 그것을 본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경우를 할지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성립된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입니다. 22 절도죄 두 번째 줄에 유류 소비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자동차를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깐 사용하고 본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돌려두었다면 불법 영대기사가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될 수가 없고 그럼 별도로 잠깐 사용했어도 기름을 썼으니까 유류 소비행위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그렇게는 볼 수가 없다. 자동차의 일시 사용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 소비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등이 인정이 될 수는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지문 가시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리고 담보로 맡겼다. 그리고 리스 회사를 위해서 다시 가져왔다. 설사 소유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를 알지라도 지문에는 빠져있지만 자기가 무려 30일이나 사용하고 난 다음에 돌려줬다면 불법 영대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죠. 3번 지문.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다, 청산되지 않았다.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였다면 타인 점유, 타인 소유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점유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옳은 지문. 4번 지문 갑시다. 형법상의 점유 개념하고 민법상의 점유 개념은 전혀 다르다. 물론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인의 이전 점유가 형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점유가 바로 상속인한테 이전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아버지의 물건 돌려주시죠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인정이 되었을 때만 상속인에 대한 점유가 인정이 될 것이고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옳은 지문. 23번 갑시다. 1번 지문. 최신 기출이죠. 피고인이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임차를 했는데 그 신축 건물이 빨리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 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집기를 손괴했고 불안한 언사 등을 하게 되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된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될 것이고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지문 가시면 A와 갑이 당구장을 동업을 했고 두 번째 주 가시면 약정 투자금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동업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지, 탈퇴가 돼버렸다면 이제는 동업관계로부터 빠져나왔다.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자기 점유,
자기 소유가 인정이 되겠죠. 따라서 임의로 처벌을 한다 할지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3번 지문 레미안 아파트 뒷골목 사건에 대한 문제죠. 폭행 협박을 가했다.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재물을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의 지위가 인정이 될 수가 없고 절도의 지위가 인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중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가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4번 지문 가봅시다. 강도 범인이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끌고 다니다가 7m 산소 위에 가시면 시간 공간적인 간격이 있는 경우랄지라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상해를 가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옳은 지문. 강도상해죄가 성립이 되려면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해야 됩니다. 강도의 기회라는 말은 강도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또는 실행 직후거나 또는 사회 통념상 봤을 때 강도 범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 때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사실관계를 보시면 강도죄는 새벽 5시 반경에 이루어졌고 9시가 넘어서까지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녔죠. 그러면 사회 통념상 아직까지 강도행위가 끝난 건 아니다. 그러다가 칼을 찔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라고 보아야 되겠죠. 24번 갑시다. 중요하죠.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동기설에 대한 입장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면 법적 동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1조 2항에 따라서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은 법률이 개정되어서 법 조문 자체가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일정한 시간의 경감으로써 없어지는 한시법은 법률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럼 1번 지문 가봅시다. 1조 2항과 326조 제4호 면소에 대한 문제. 그러면 법령에 대한 변경은 범죄 성립 및 처벌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것이어야 될 것이고 형벌복귀의 가벌성에 대한 형사법적 관점에서 전제로 한 법령의 변경을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시간이 경감으로써 없어지는 한시법에 대한 문제는 법령의 변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법령의 변경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법 조문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니까. 법률 자체가 개정이 된 건 아니니까. 3번 지문. 이건 뭐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법령이죠. 유리하게 변경을 하면서도 부칙으로 종전의 법규를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두는 경우를 알지라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4번 지문 틀렸죠. 반성적 고려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 있습니까? 이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1조 2항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 25번에 있는 기억번 지문 갑시다. 마지막 문제.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요. 문헌 송신 금지를 명한 두 번째 줄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보호명령이 발동이 되었는데 피해자가 승낙을 하게 되었을 때는 과연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피해자가 승낙을 하게 되었을 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법원이 명령을 내린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피해자가 양해나 승낙을 하는 경우랄지라도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것을 어겼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비하인드 스토리는 피해자가 문자 그만 보내, 연락 그만해 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정당행위 등도 인정이 될 수가 없는 사실관계고요. 어찌되었던 기억번 지문은 틀렸다. 니은번 지문. 당한 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CCTV를 훼손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CCTV가 훼손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갑이라는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CCTV가 훼손이 돼버렸다면 당한 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갑이라는 피고인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CCTV를 훼손을 했기 때문에 당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영아보육법에서 말하는 CCTV를 훼손 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 세 번째 줄 가시면 이 당한 자라는 말은 고의범과 가실범을 구분하는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구는 가실범을 처벌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다라고 봐야 될 것이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문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니은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맞다. 디귿번 지문 공간적으로 근접, 고성, 폭행, 손발을 휘둘렀다. 폐쇄적인 공간, 엘리베이터 내에서 손발 등을 휘둘렀다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가해졌다고 봐야 될 것이고 폭행이 인정이 될 것이다. 아울러서 음양도 같이 정리해 두시고 리얼번 지문 갑시다. 예인선, 정기, 용선자. 그 밑에 줄 가시면 지시에 따라서 무리하게 강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추락을 해버렸다면 갑의 가실, 을의 가실이 동시에 개입이 되었고 가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과 을 모두 업무상 가실, 일반교통방해죄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리을번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회차 전국모의고사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풀려고 했지만 전체 지문들 자체를 다 강조를 드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강의는 찍어야 되는데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전체를 한번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를 들을 부분이 아니죠. 자기가 틀린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암기가 안 되는 것들, 여러분들 책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떼야 될 시점이지. 내 이것도 모르네. 이것도 모르네. 이것도 봐야 되네. 양을 늘려야 될 때가 아닙니다. 자, 차분해집시다. 벌써 멘탈 나가시고 급하신 분들 많이 보이시던데 그럴 때일수록 차분히 쫓기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멘탈 싸움이다.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는 자신감 가지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정화수에다가 물도 넣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간절히 기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면접반 때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